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친 강세를 접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요? 예, 일단은 사실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그 시장 전체를 지배할 만한 큰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 하락 압력을 좀 높이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흔히 말하는 1분기 GDP하고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불확실성 혹은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주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은 좀 움직인 주식들이 있는데, 방금 테슬라 뉴스가 나왔듯이 지금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기업의 가이던스들이 나오는 시절이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고, 그 페이스북의 메타라고 이야기하죠.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이번에 실적이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끝난 거래에서 좀 주가 급락하는 양상 이런 것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PC 물가지수가 연준이 신뢰하는 지수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은 좀 가격 지수에 가깝습니다. 가격 지수란 것은 좀 기존 가격에 흔히 말하는 베스켓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격들을 가중 평균해 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가격에 가까운데, 소비 물가 지수,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량의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한다. 아무래도 이제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조금 훨씬 더 잘 잡힌다. 자, 어떻게 미래의 가격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PC의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를 더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배추나 양배추, 김 등의 이제 7개 품목에 할당 관세가 적용돼서 수입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에 이어서 연이어서 이제 할당 관세 품목이 늘어나면서 좀 부작용은 없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관세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식료품의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할당 관세를 낮추면서 이제 시중에 풀리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세란 것 역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세수로 보면 될 것 같고, 23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 작년에 할당 관세 이런 것들,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당 관세 적용되면서 1조 가량의 세수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은 장바구니 물가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는 그런 요인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과일, 양배추와 같은 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식료품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할당 관세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할당 관세란 것은 조금 기간이 지나면은 또 없어지는, 단기간에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적용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과일이라든지 야채 채소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또 금방 어떻게 보면은 할당 관세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도 역시나 가격 인상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주춤주춤 혹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품목이든가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좀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기업의 협조를 약간 바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축자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올리고 나중에 올리고, 지금 식료품 물가 많이 오르면 다른 물가 상승은 조금 지연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 경제라는 것이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가격을 다 제어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지금 과일 가격이라든지 이런 채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담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나눠주는 차원에서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정부처 정책 최우선순위를 보고 정부가 좀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지 지금 OECD 평균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OECD 뭐 지금 3위라고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네.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최근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월, 3월, 4월 해서 지금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사과, 그다음에 배, 뭐 귤 이런 것들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배추 같은 가격 역시 파 이런 것들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 물가에 어떻게 보면 부담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료품 가격들은 흔히 말하는 농업의 상황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았고요. 작황이 이제 30% 뭐 20% 줄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영세 농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세 농업은 이제 기업 농업하고 달리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기후 변화라든지 날씨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생산 같은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통망 같은 것들은 적절히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세하게 그 농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조절들이 좀 어려운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료품이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경작지가 작은데 또 크지 네. 않은 편인데 이렇게 영세농들이 많은 데다가 기후 변화까지 오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컸고 이러한 것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돼서 2월 같은 경우 OECD 3위 정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이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택배 가격을 올리기로 좀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한시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한시적인 대응은 맞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약간의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거를 영원히 고정한다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물가 안정 기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양상들이라 약간의 여지. 사실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은 주주만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가격 올려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물가 안정이 약간 적당하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약간의 여유 정도는 예전보다 좀 많아진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계속 지금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값 지출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평균 10,000원을 넘었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나 아니면 구내식당을 애용하는 이제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비교하면은 제 생각에 외식비는 거의 20% 이상, 30%가량 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물가 지수가 바뀌었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미 소비할 때는 우리가 소비해서 느끼는 어떤 체감 물가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 내년에 물가 상승이 2%가 된다고 할지라도 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물가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의 물가 지수 같은 것도 보면 특징적인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먹고 그렇죠. 외식비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격보다는 이러한 그 식료품이라든지 외식비가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소비 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체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것은 갈 때마다 뭐 점심 가격이 뭐 20% 30% 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오랜만에 방문한 가게는 뭐 가격이 짜장면 가격이 20, 30%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체감상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물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물가 떨어지긴 어렵고요. 앞으로도 전기료 인상 같은 것들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다음 기후 변화
인하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이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영농 역시 이제 고령화가 또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영세영농도 문제가 되지만 고령화가 문제가 되면서 앞으로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좀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엔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면은 이 가격표 메뉴판에 수정된 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두 겹, 세 겹 붙어 있는 경우들도 흔하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나왔는데 2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도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든다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올해 출산율 반등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예, 사실 부모님들은 1, 2월생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겨울에 낳는 것이 이제 집에서 아기들을 보육하기가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 2월생이 학교 가기도 조금 용이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1, 2월생을 선호하는데 2월 출생아 수가 첫 2만 명 이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올해 어떤 출생아 수 추이 역시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각보다는 실효성을 못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추세들이 사실은 반등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아닌가라고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30년이 되면은 그 학계 출산율이 1%대로 그러니까 한 1인으로 1%가 아니고 1인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정 역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라든지 연금 집행 같은 것들이 다 보육 수요 추정, 뭐 노인 부양 수요 추정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계 출산율을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여러 저출생 정책이나 지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 현상을 결국에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뭐 저는 뭐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물가하고 세금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자식들을 키우거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담이 되는 것들은 교육비가 일단 부담이 됐고요. 예. 교육비 부담은 뭐 전 세계 제1위다라고 늘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 물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그 농산물 가격은 높지만 외식 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일부 보완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식료품 가격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외식비 역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조절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거비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올랐죠. 예. 주거비도 집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월세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주거비에 따른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비도 이제 아무래도 그 통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의료비 부담, 그래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마 최고점이 8%, 우리가 8%를 찍을 거다. 그러니까 임금의 8%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비 부담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비용 부담이 이렇게 높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혜택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n분의 1로 소득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득에 대해서 어떤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대책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나오면서 실효성이 조금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 크게 봐서는 이제 물가를 잡을 구조적인 대책, 의료비를 하라 그러면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있지만 AI 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의료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하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 전향적으로 해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 주거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주거비 같은 것을 안정시킨 대책. 외식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외식비는 사실 어렵지만 농산물 가격 같은 거 역시 이제 기업형 영농, 그러니까 경자 유전 원칙 같은 것들 조금 완화시키고 기업형 영농을 도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조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정도로 구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코로나19의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다 올려놔 버렸고 네. 이것이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에 출생률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제 주거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와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재원을 이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들에 몰아줘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재원이 많으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자녀가 있는 출생 가구에 뭐 전반적으로 고루 분배하는 게 사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결국 2인 가구가 되고 2인 가구가 이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행하게 도와주려 그러면 1인 가구부터 완만하게 도와주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저출산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좀 돈이라든지 주거비 지원 같은 것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평수가 문제가 되는데 좀 큰 평수에 대해서 집중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정책이란 것은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정이 무한하다로 가면 1인 가구, 2인 가구, 다자녀 가구, 뭐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까지 순차적으로 잘 흐름이 있게 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재원이 좀 부족하고 지금 세수 같은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또 지난 1분기에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세입자도 집주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는 사실은 한번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이후에는 아파트 전세는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아파트가 아닌 전세들은 비아파트 비아파트라고 네, 이야기하죠. 그렇죠. 비아파트 뭐 빌라 같은 전세는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기가 우려가 되다 보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증 같은 것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기간이 잘 안 맞거든요. 자기가 딱딱 이사를 가야 될 시점에 돈이 안 나오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조금 기피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금리들을 우리가 금리 같은 수익을 얻으려 그러면 전세로 내준 것보다는 월세로 내주는 것들이 사실 맞거든요. 월세가 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월세를 공급하려는 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하려는 수요들이 겹치면서 특히나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전세보다 월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5.1% 수준의 올해 임금 인상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단체 행동에 들어갔고 노사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노사 갈등 이루어지는 거 처음 본다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영업 적자가 났죠.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 임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뭐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은 5.1%를 제시를 했는데 노조 측은 6% 이상의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을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좀 노사 간의 의견이 잘 안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긴 한데 이제 기업 내 이슈다 보고 뭐 노조 측 입장에서는 경쟁 기업인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는 임금이 좀 올랐는데 우리는 왜 안 오르냐라는 논리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적자가 났는데 임금을 많이 올려주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논의로 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